10년 동안 매일 패스트푸드만 막 먹어놓고 오늘 유기농 샐러드 딱 한 끼 먹은 다음에 거울 보면서 왜 당장 내 몸에 식스팩이 안 생기지? 이렇게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찔리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그렇죠. 언제나 호기심 넘치고 배움을 갈구하시는 우리 학습자 청취자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지독한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마치 내 복잡한 현실을 단번에 싹 리셋해주는 뭐랄까 마법의 지팡이가 될 거라고 착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네네, 엄청 쉽죠.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그 환상을 아주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와, 벌써부터 뼈가 아픈데요? 맞아요. 근데 청취자님이 이 자료를 척 보내주시면서 남긴 고민이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약간 진리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라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막상 내 엉망진창인 일상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퍼즐 조각처럼 다 흩어져 버려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이거? 그 답답함의 근원을 풀려면요. 먼저 이 텍스트가 진리를 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리적인 메커니즘이요? 네, 자료에서는 진리를 사람들의 5만 가지 생활 방식이나 행동 파장에 0.1mm의 오차도 없이 떨어지는 대자연의 운행 이치라고 딱 규정을 하거든요. 0.1mm요. 와,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진리라는 그 완벽한 공식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공식을 억지로 대입하려고 하는 나의 환경에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샐러드 비유랑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미 내 삶의 환경이나 습관이 오랫동안 막 뒤틀려 있는데 거기에 대자연의 이치라는 공식에 딱 하나 집어넣었다고 해서 어제까지의 문제들이 한 방에 청산되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진리가 약간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 텍스트가 흥미로운 게 막연하게 마음을 비워라, 뭐 기다려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해요. 오, 그럼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의 수치를 역학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70대 30의 법칙입니다. 70대 30의 법칙이요? 그게 어떤 건가요? 무언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스스로 돌아가는 궤도에 오르려면 반드시 70%의 임계점을 넘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70%요? 듣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막상 일상에 대입하면 이게 참 무서운 통찰이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30% 정도 노력을 하면 약간 감각이 오고 빛을 보기 시작한다고 원문에서 말하잖아요. 살이 한 2kg 빠진다던가 아니면 영어학원 한 달 다녔는데 외국인 앞에서 입이 살짝 떨어지는 그 짜릿한 시점이요. 네네. 물을 끓이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이게 아주 선명해집니다. 열을 막 가하기 시작해서 온도가 한 30도 정도에 도달하면 물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죠. 맞아요. 피부로 변화가 감지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딱 이 30% 지점에서 상황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면 대자연의 이치 대신에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이 정도 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불을 확 줄이거나 네,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왜 아직도 펄펄 안 끓어? 냄비 고장났나? 이러면서 아예 가스레인지를 확 꺼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끓는 점인 7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력이 끊기면 물은 다시 싸늘하게 식어버리잖아요. 와, 진짜 팩트 폭행이네요. 우리 청취자님도 무언가 꾸준히 하다가 왜 내 맘처럼 결과가 안 나오지? 하면서 확 엎어버렸던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 원문은 사람들이 이 30% 고비에서 욕심내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시 세게 한 대 맞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새로 다시를 무한반복하게 된다고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하늘로 뿅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온기가 도는 그 30%의 유혹을 넘어서 70%까지 우직하게 가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30%를 못 넘기고 주저앉아서 물이 확 식어버렸을 때 인간이 필연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다고 자료에서 말하잖아요. 네, 아주 치명적인 반응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던데 그게 바로 불평불만이죠. 네, 원문은 이 지점에서 개인의 심리를 넘어서서 사회적 현상으로 시야를 확 넓혀버립니다. 과거에 2차 대전 직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매일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에는 아무도 불평불만을 안 했다는 점을 짚어내거든요. 하긴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 생존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렇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그 생존 궤도 위에서는 불평할 틈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고 살기 좋아진 지금은 온전히 자기 잣대만 들이대면서 조금만 내 맘에 안 들어도 입에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문은 이 불평불만의 에너지가 사회 전체를 덮으면서 하늘에서 힘을 줄 수가 없는 꽉 막힌 상태가 돼버렸다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우리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약간 딴지를 하나 걸어보자면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 들으시면서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내가 아프고 힘든 게 전적으로 내 탓이다. 70% 노력을 안 한 거다. 사회 핑계 되면 안 된다.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진짜 구조적 불평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원문의 시각은 개인한테 책임을 너무 떠넘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대사회학 관점에서는 아주 타당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는 본질을 도덕적으로 너 잘못했어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주도권, 즉 에이전시의 메커니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권의 메커니즘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사회적 구조의 모순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내 불행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남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 전가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일어나는 역학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순간 네,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이건 사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하는 건 내 삶을 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는 리모컨을 환경에다가 그냥 반납해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와, 리모컨을 반납한다. 확 와닿네요. 남 탓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엉킬어진 조건 속에서도 바르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여기에 쓰여야 할 내 에너지가 그냥 공중으로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결국 원문에서 하늘이 힘을 주지 않는다고 표현한 게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를 향한 불평이 내 스스로 상황을 뚫고 나갈 동력을 마비시킨다는 엄청 실용적인 통찰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와, 주도권을 뺏기니까 당연히 70% 근처에도 못 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잃고 무력해졌을 때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를 구원해줄 외부의 절대적인 힘을 찾게 되잖아요. 내 종교나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맥락이죠. 맞아요. 원문이 이 부분을 아주 매섭고 논쟁적으로 비판하는데요. 우리 청취자님, 여기서부터 다룰 내용은 철저하게 원문 자료 저자의 특정한 프레임워크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는 중립적인 전달자로서 이 텍스트의 논리를 짚어드릴 거예요. 내 원문은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적 맹신으로 빠지는지 아주 날카롭게 해보합니다. 자료를 보면 과거에 지식을 갖춘 여성들이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70%나 기독교나 불교 같은 종교 단체를 찾아갔다고 규정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원문 특유의 젠더 역할에 대한 뚜렷한 시각이 등장하죠.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남성은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물리적으로 개척하고 여성은 지혜를 통해서 일의 본질을 운용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봅니다. 아, 텍스트가 그렇게 전제를 깔고 가는군요. 네, 그런데 지식을 갖춘 여성들이 사회에 막 쏟아져 나왔는데도 정작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진짜 지혜를 열어줄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게 이 자료의 진단입니다. 지어줄 스승이 없으니까 결국 찾아간 곳에서 배운 게 십자가나 불상 같은 돌멩이에 절하면서 무조건 맹신하고 돈 바치는 것뿐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문은 현대 종교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지혜 대신 맹신을 강요한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게 그냥 기복신앙 나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막힌 반전이 하나 있죠. 네. 이 텍스트가 사람들이 절하던 그 불상이나 돌멩이 자체를 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게 원래는 인간의 내면을 수련하기 위한 정교한 방편, 즉 도구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방편의 원리가 도대체 뭐길래 무생물한테 절을 시킨 거예요? 인간의 에고, 그러니까 자아의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기 위한 물리적 훈련 도구였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명도 없고 내 말에 대답도 못하는 차가운 돌덩어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댑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할 수도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온전히 해낸다면 내 안에 오만한 에고가 이미 완벽하게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아,
돌한테조차 나를 낮출 수 있는 극한의 겸손함을 체화하는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고집불통인 남편이나 껄끄러운 직장 동료를 대할 때 얼마나 유연해지겠습니까? 와, 소름 돋네요. 그냥 그 돌이 진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오만함을 부수기 위한 스파링 파트너였다는 거잖아요. 네, 훈련용 더미 같은 거죠. 그런데 원문이 통탄하는 건 지금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 진짜 목적은 다 숨겨버리고 껍데기인 돌 자체를 우상화해서 돈을 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진짜 부처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거군요. 나한테 돈 주는 게 부처가 아니라 나를 바르게 가르치고 지혜를 열어주는 자가 진짜 부처다. 네, 기복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흔드는 철학이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건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30%짜리 요행을 바라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의 지식 여행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거대한 도약을 합니다. 내 안위를 비는 것도 아니고 불평불만도 안 한다면 이 열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원문이 갑자기 스케일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잖아요. 네, 이 대목에서 원문은 아주 대담하게 대한민국 사람을 인류의 부모, 즉 천손이라고 명명합니다. 천손이요? 하늘의 자손? 솔직히 저 처음에는 이거 그냥 흔한 민족주의 선민사상인가 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원문의 프레임워크에서 천손은 생물학적 우월성이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영적인 책임감을 뜻해요. 아, 부모가 자식 아픈 걸 외면할 수 없듯이? 맞습니다. 인류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연구해야 하는 거대한 사명을 띤 존재라는 거죠. 아프리카의 기아나 보트피플의 비극을 그냥 저녁 뉴스 보듯이 무관심하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텍스트가 날린 돌직구 하나에 진짜 뼈를 맞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하늘이 너희한테 루이비통 가방 들고 뽐내라고 그만한 힘을 줬겠느냐. 와, 진짜 매섭지 않나요? 개인의 사치를 넘어서 인류를 향한 책임감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일갈이죠. 그리고 여기서 원문의 가장 독창적인 통찰인 해외여행에 대한 재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외여행은 막 면세점 털고 맛집 도는 거잖아요. 근데 텍스트는 그걸 만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행동으로 실천하며 우주와 진리를 배우는 숭고한 연구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아는 건 30%짜리고 진짜 비행기 타고 나가서 인류의 아픔이 벌어지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실의 모순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혜를 운용하라고 하늘이 비행기 티켓끈을 경제력을 줬다는 엄청난 논리죠.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그 청취자님, 솔직히 당장 매일 카드값 맡기도 벅찬데 내가 무슨 인류의 부모냐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원문은 이 거대한 사명을 짊어질 구체적인 주체를 콕 집어냅니다. 바로 이 나라의 최고 어른들, 퇴직자와 박사들로 대변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저는 이 대목도 되게 의아했어요. 보통 미래를 논하면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한테 기대를 걸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은퇴한 베이비 부머일까요? 물론 청년들이 생계 압박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지만 원문은 사회적 부채의식에 역하게 주목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과거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회의 부와 혜택, 지식 인프라를 가장 집중적으로 흡수한 세대라는 거죠. 아, 자원을 가장 많이 썼으니까 그 에너지를 이제 인류를 위해 풀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어른 대접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축적된 지식으로 생계형 노동을 넘어서 인류의 모순을 연구하고 헌신하라는 뜻이죠. 결론이 확실하네요. 어른들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의 보람을 느낄 때 청년과 아이들도 바르게 크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 결국 조급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아픔을 향해 내 역할을 할 때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자료의 웅장한 결론이죠. 와, 정말 숨막히는 지식의 질주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내 일상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작은 고민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70대 30의 법칙을 지났고요. 맞아요. 그리고 주도권을 뺏기는 불평불만이라는 병폐, 또 내 오만함을 부수는 스파링 파트너로서의 종교의 진짜 의미, 마지막으로 인류의 부모로서 만행을 떠나야 하는 사명까지 왔네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불평이 나오려 할 때나 다음 비행기 티켓 끊으실 때 오늘 나눈 이 예리한 조언들이 청취자님의 관점을 확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거대한 지식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학습자가 청취자님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현장에 직접 가는 만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발을 딛고 눈으로 확인하라고 했죠. 근데 과거엔 그래야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열면 지구 반대편의 전쟁, 기아, 참상을 끊임없이 스크롤하며 볼 수 있거든요. 이른바 둠 스크롤링이요. 매일 밤 침대에서 인류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소비하고 있죠. 아, 현대 기술의 역설이네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 인류의 부모로서의 관찰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는 걸까요? 이 스크롤링도 현대적 의미의 만행일까요? 아니면 진짜 공감의 70%를 넘기 위해서는 폰을 끄고 여전히 현장의 흙먼지식에 발을 딛는 물리적인 여행만이 유일한 해답일까요? 둠 스크롤링과 진짜 물리적 여행 사이의 공감. 이 아날로그 시대의 가르침을 첨단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진화시킬지 아주 훌륭한 화두입니다. 네, 그 정답은 퍼즐 조각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님만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일상에서 천천히 답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의 한계를 우주적으로 넓혀주는 귀한 자료 보내주신 학습자 청취자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지식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